좋습니다. 저희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이야기 2부로 돌아왔고요.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스폰과 협업 문의 받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이메일 제가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로 뭐 내가 출연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좋으니까 대신 이제 출연 전에 좀 빡센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협업과 모든 광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저번 주에 하던 얘기 이어서 2부 누룽지님의 시작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저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박을 제가 작년에 국회 토론회에 갔었어요. 21대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를 다룬 토론회에 갔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 김동현 씨가 이제 김동현 판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토대로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또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천하람 씨가 개혁신당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천안함으로 들렸어. 천하람. 어. 천하람 씨가 한 말 중에 이제 잠시만요. 천하람 씨는 되게 하는 말마다 좀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어. 그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와 확인 과정 없이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 관계의 모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은 반박을 하십니다. 천하람 씨보다 더 법을 많이 다루셨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니까 좀 천하람 씨가 이걸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묵시적 동의까지 그리고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새로 생기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 세계적으로 있는 법이니까 그 전 세계적인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여러 맥락적 사정을 고려하고 묵시적 동의까지 이제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을 경우에도 고의 조각이 위법성 조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게 강간죄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라는 말이랑은 좀 다른데 위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엄청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단 전 세계적인 경우에서 명시적 동의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천하람 씨는 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다른 나라의 판례에 대해서 전혀 찾아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변호사신데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런 건지 저 너무 궁금하고요. 알면서 이랬다면 당시 너무 나쁩니다. 네. 혹시 저 막 고소당하는 거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 엄청 열변을 토하셨어. 그렇게 생각. 조금
와. 예,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피고인이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다라는 말도 하셨거든요. 천하람님이 천하람 뭐라 불러야 되지? 이분도 위원장이시네요. 천하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막 필기를 하면서 그때 내용을 적었는데 이건 너무 가치가 없는 반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현재 성범죄 재판 실무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검사가 증거 갖고 와서 판사한테 들이밀어야지 판사가 판단하고 유죄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죠. 네. 그래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형사소송의 근본 명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여부를 넘어서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반론이라 하고 천하람 씨가 또 이 말을 한 것은 좀 논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비동의 강간죄가 여러 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고 증명 책임을 당신이 져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영미법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법 체계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지어라가 아니라 유죄가 어느 정도 유죄임이 증명이 된 경우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증명 책임을 객관적 증명 책임 전환의 형태로 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하신 분이 잠이 들었거나 기타 의식이 없었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 물질을 투여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증명 책임을 피고인에게 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법이 통과된다 해서 무조건 피고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하람 씨의 주장은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좀 가치가 없는 말인데 이 말이 개혁신당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너무 크게 들리고 있다.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4%대입니다. 좀 1%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1.1%만 더 떨어져서 지금 다른 데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다른 데요. 그러니까 뭐 더 있잖아요. 조국 신당이 조국 신당은 한 20-30% 되고 저기 국민의 미래도 그 정도 되고 좀 다 고만고만하죠. 저기는 어떻게 되죠? 어디? 녹색정의당이요? 뭐 최근에 한 4.5% 뭐 됐던데 엊그저께 조사에 따르면 많이 올랐네요. 정당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하려고 하는 당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빠밤. 거기가 이제 녹색 그쵸. 뭐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을 해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권김현영이라는 여성학자분이랑 정희진이라는 여성학자분 아시나요? 페미니즘의 도전을 쓰신 그거 읽어봤어요. 그치. 그분이랑 또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책을 쓰신 손희정 페미니스트 영화평론가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 되게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번에 녹색정의당 지지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그런 분들 어떻게 불러? 못 부르나? 진짜 비용이 너무 아니 그런 거는 양해를 구해야죠. 이런 거는 다 소정의 그거를 가지고 그냥
저희의 뜻에 동의해달라는 느낌으로 이제 한 10만 원 돈 드리겠지.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보통 당이나 이런 어떤 조직에서 의리로 부를 때도 약간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챙겨준단 말이야. 30 드릴 수 있습니다. 오. 아니 뭐, 돈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사비로 못 드리지. 안 되면 좀 사비 좀 보태면 되지. 네. 직장인인데 뭐 우리도. 아무튼 정희진 쌤이랑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진 쌤 저 너무 팬이요. 팬심으로 지금 너무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페미니즘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시절에 봤던 책이 그 책이었거든요. 진짜요? 그거 보고 이제 좀 많이 생각이 정립이 됐고 좋은 방향, 그러니까 긍정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됐고 나쁜 페미니스트란 책을 읽었었는데 걔는 좀 빡세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좀 더 급진적인 책이라고 해서 그거는 그 당시에는 조금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또 읽으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뭔 얘기하지? 이제 동색정의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난 약간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그 주둥이 방송이라고 알아요? 네. 거기에서 얼마 전에 어떤 그 사람이 게스트 이제 전화로 하나 뭐 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막 이쁘고 잘생긴 애들은 연애 잘하는데 자기는 연애도 못하고 이거 연애도 뭔가 순번제로 뽑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봤을 때 연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열등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있고 그런 뭐랄까 그런 어떤 열등감들이 어떤 나는 못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르상티망이라고 하죠. 어떤 열등감으로 발전을 해서 비동의간간죄라든지 어떤 무고죄들에 대한 좀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이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저는 반박하고 싶은데 아직 반박할 거리가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뭔가 직감적으로 저는 조금 밀어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뭐 성폭 옛날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폭행은 뭐 남성들이 뭐 욕구를 풀기 위해서 일어나는 뭐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뭐 모든 욕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한다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좀 비슷하게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이제 나도 연애를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삶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둥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연애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누려야 할 연애라는 권리를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런 맥락에는 이 생득적으로 뭔가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주지 못하고 지들끼리만 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불합리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이제 성평등 문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공격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그 맥락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안티 페미니스트라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뭐 연애를 하고 뭐 여자랑 사귄다 해서 다 페미니즘이 우호적인 건 아니어가지고 그쵸. 제가 진짜 완전 사랑꾼인 어떤 애를 봤는데 남자인데 걔는 계속 페미니즘 욕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건 좀 별개인 것 같고. 예, 이게 보통 사랑꾼일수록 이 가부장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꾼이란 건 음. 그런 거잖아요. 내 여자한테 엄청 잘하고 뭐 근데 이제 막 그게 조금 이어지면은 이제 자기 뭐해 뭐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이런 것도 이제 이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가 아무래도 좀 가부장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이제 연애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안 그런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큰 맥락에서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는데 예시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저는 열등감이 원재료가 된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의 어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뭐 안 되나? 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이 백인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받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누군가가 열등감이라고 말한다면 뭐 열등감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원동력인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열등감이라 하더라도 음. 니들이 열등감이라고 본다면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럼 왜 안 되냐라는 입장이고 그런 맥락에서 바닐라님이 하시는 얘기가 원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에 대한 예시가 지금 거는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발언이 근데 그 이제 페미니즘의 도전에 나온 내용인데 좀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혁명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남성의 계급적 타자성이 폭력과 같은 남성성 젠더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러니까 남성의 계급적 타자성이 폭력과 같은 남성성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들이 계급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데 남성성, 그러니까 폭력성을 가지고 행동할수록 그 높은 계급의 남성과 동일시를 하게 돼서 그것이 상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서북 청년단 같은 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 말은 연애 시장에서 약간 잘 연애를 하지 못한다거나 뭔가 계급이 낮은 남성들이 다 안티페미니스트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안티페미니즘적인 행동과 말을 하고 그런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낼수록 더 동일시를 이미 그 구조에서 높이 있는 높이는 사람들이랑 사람과 내가 동일시 되니까. 동일시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폴 윌리스 씨가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물어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무조건 그런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양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이제 여성을 위한 학문이다, 여성을 위한 이념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남성도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다는 건 결국 페미니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전 인류가 동등한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인데, 저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 많은? 대다수의 인간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요? 아니면 사회문화적으로요? 둘 다겠죠. 약육강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눈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남성들은 왜 그런 거에 분노할까라며, 그러니까 왜 남성들은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남성들은 분노할까라고 하면,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왜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해야 돼? 우위를 이거 말이 안 나오냐? 우위를 좀 선점하고 싶어하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서는 당연히 약자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우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성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낮은 계층일 수 있고 피지계층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가장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가면 그곳에서 또 내가 리더의 역할, 좀 우위에 있는 역할을 하되, 어딘가에 가면은 또 손해를 보고 좀 피지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인간의 그리고 저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모든 경쟁에서 인간은 결국은 우위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민이 평등한 세상이 오는 것은 뭐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궁극적으로 그런 게 그런 평등함이 달성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의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결국 그 좀 더 나은 게 되고 싶어하는 방향성이 내적으로 향하느냐 외적으로 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물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결국 이 밖에서 본인 밖의 어떤 외부 세계에서 자기한테 적용되는 것들이 너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좀 더 뭐 좋은 성적, 뭐 높은 연봉,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부적으로 강요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본인 이렇게 본능적으로 강요된다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강요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지. 그 사회 문화는 누가 만들었는가. 사회 문화는 결국 그 인간의 본성이 반영된 게 사회 문화 아닙니까? 인간이 본성이 반영된 것도 맞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가 스스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부터는 구조 자체에 이제 사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꼭 자본주의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선 시대만 해도 또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귀족들은 본인의 삶을 만족하였는가를 봤을 때 저는 자신들보다 낮은 직급들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농민들을 비롯한 피지배층은 뭐 이거는 꼭 한국만의 예시는 아니죠. 모든 곳에서 어떤 봉기나 반란이나 뭐 혁명으로 이어지기까지 한 게 결국 내가 저 위치로 가고 싶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따라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롤을 할 때 이 하위 티어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꼴찌들이 있기 때문에 1등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적 동기만으로 우리가 뭐 어떤 외적인 요소를 다 떼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집단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혁명이나 그런 운동이 있었을 때 내가 저 위치에 가고 싶어서가 대부분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 예를 들어 동학 농민 운동, 동학의 그 구호 같은 거 자체가 이제 그것도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동학 농민 운동 아니에요? 동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지만 저는 이게 반드시 결국은 그러니까 동물농장 책 보셨나요? 네. 네. 저는 그거 100%한 100%는 좀 그렇고 한 90% 정도가 돌아가는 이치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에 걔네가 두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농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국 그 체계가 바뀌고 나서의 어떤 그 혁명을 주도했던 돼지들의 변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절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내재돼 있었던 거다. 그것이 본인조차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 본성이 나온 것이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발현됐다고 보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닐라님이랑 어제도 원래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라는 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네. 종이가 있잖아요. 얘가 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없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얘가 책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가 되는 게 아니라 A에서 A 다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속성 안에서 그 속성이 깨어나는 거지. 내게 없던 속성이 무슨 연금술 마냥 불이 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불이 연기가 될 수는 있겠죠. 이건 약간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비동의관같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나온 김에. 뭐 중간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이게 바뀐다는 것의 정의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뀐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방향성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동물농장은 변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의 철학상 맞지 않다. 내면의 발현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 근데 동물농장 보면 어느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만약에 그 원칙이 없이 그냥 무슨 동물들은 평등하다가 계속 유지됐으면 뭐 그렇게 변절이나 뭐 그 내면이 발현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서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에도 폭행 협박만을 가지고 성폭행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법 안에 문제가 있으니 이 성폭행을 강간을 막지 못하니까 우리가 바꾸자 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 원칙들을 좀 맞춰서 잘 바꾸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약간 좀 끼워 맞춘 느낌이 네, 있지만 살짝 껴맞췄어요.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갑자기 쑥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하기에 앞서 누룽지님 가셔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슬슬 가봐야 해가지고 두 분 마무리 말씀 잘 하시고. 아쉽네요. 네. 우리 녹음 시간 좀 남았지? 한 네. 30분 남지 한 않았나? 30분 남았어요. 우리 둘이 썰 풀면 되죠.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저기 바뀌는 것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비동의 간음죄도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이어나가면 되나?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얘기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안 계셔가지고 이 남자들이 하는 게 난 남자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물론 있지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가는 게 있고 내가 나의 범주 안에서 그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로 예로 들면 내가 실제로 높은 자리가 되고 내가 저 권력을 갖고 싶어. 내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간부가 돼서 실제로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만약에 병장이라면 그냥 윗사람한테는 이쁨 받으면서 이 밑에 사람들한테 권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상황에 맞게 권력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위험 감지 센서가 발동됐는데 찌리릿 하지만 저의 생각이니까 백운 찌리릿. 저는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전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제 운동권 친구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되게 말버릇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거죠. 부귀영화라는 걸.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워딩으로 말하는지 되게 주의 깊게 보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부귀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고 나는 왜 부귀영화를 못 누리지? 에 대한 게 운동의 시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는 얘기하다가 너 나중에 10년 뒤에 누가 더 비싼 차 타나 보자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비싼 차가 타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운동의 시발점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저는 예전에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나쁘다고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충분히 무언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동기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 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좀 살자. 그러니까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발현이 될 수 있죠. 그쵸. 발현될 수 있고 사실 이제 뭐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의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대의에 공감을 해서 시작했지만 자기 현실 세계에 이런 게 치이면서 먹고 살기 바쁘면은 대의보다는 자기 현실 세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생기니까 운동을 그만두거나 그냥 현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시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로 이제 동기가 좀 더 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자기의 어떤 요구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런 동기로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말은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대의를 물론 원하고 갈 수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동기나 그러니까 내적 동기라고 표현할게요. 내적 동기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삼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두 발로 걸었던 사태는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그런 내적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외적 동기겠다. 나한테 그런 외적인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뭔가 실제로 무언가 변했을 때 우리가 비판하던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다른 미래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 이제 어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아니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회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동기가 자기가 권력을 쥐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동기들이 꼭 불순한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들을 일단 인정을 하고 서로 이제 나누어 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예로 들 만한 게 제가 예전에 어떤 간담회라고 하나 어떤 설명회에서 한 의원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당 정치를 되게 비판을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너네도 당신들이 소수 정당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세가 된다면 양당 정치를 지금 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여당 야당들과 제1야당들과 다를 거라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적어도 양당 정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말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양당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대상처럼 되지 않으려면 나는 결국 계속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이런 태도 때문에 운동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운동권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답을 내려놓고 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에 대한 답은 내려놓고 가야죠. 그런 거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상 같은 거에 동의를 하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구조에선 어쨌든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 정치 권력이든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든 그런 것들을 잡고 있어야지 조금이나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욕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가야 된다는 건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양당 정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제가 지금 그 돌아갈 루트 짜고 있거든요. 일단 퇴로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셔도 돼요. 근데 양당 정치는 양당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양당 정치 하에서 만들어진 양상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 양당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상 부르주아 정당이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정당들인데 그나마 민주당은 그 안에 운동권 출신들도 있고 출신 성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민주의적으로도 약간 가는 방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양당 정치처럼 현 구조를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민중의 삶이 되게 피폐화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정치를 배격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권력욕을 가지는 거는 당연하지만 어떤 동기를 가지되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비동의 관관제에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페미니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페미니즘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됐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 딴 길로 많이 새긴 했지만 큰 맥락에서 다 들어가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리고 제가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보는 저희도 포함이에요. 이 방송도 포함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보이는 미디어에서 보이는 어떤 양상들이나 어떤 짤들 가지고 페미니즘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들, 이 비동의 강간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한번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페미니즘만 가지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얘기들을 진화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디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한남 꺼져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 안건들,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저희랑 같이 깊이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공부도 하시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이게 나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어떤 생득적인 생득적인 어떤 요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의 어떤 맥락들을 뽑아와서 페미니즘들은 되게 반자연주의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영국의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뭐 그 실험 결과에서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뭐 차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뭐 인형놀이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핑크색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과학적인 걸로 증명이 됐다. 그런데 뭐 이걸 억지로 막 뭐 바꾸고 막 하려고 그러냐라고 나한테 막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이 우리 문명 사회의 발전 과정이 어떤 자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거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이성으로서 발전시켜 나간 과정으로서 지금의 사회가 성립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능이 그렇다 하더라도 막 본능이 진짜 자연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행동이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꼭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듯이 어떤 사회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것들을 되게 좀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피디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 한 줄로 질문하면 뭐죠? 한 줄로 질문하면 아까 그 원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원래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지. 물론 아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왔던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 이거 엄청 복잡한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떼면 야 남자가 파란색 좋아하는데 핑크색 굳이 줘야 되냐? 로 해도 돼요? 그런 건가? 잠깐만 나도 지금 질문이 정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야 원래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여자는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왜 이걸 바꾸려고 하냐? 근데 저는 조금 예시를 비슷하게 바꾸면 전 이거라고 근데 뭐 바꿀 필요도 없지만 안 바꿀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원하나? 우리가 이게 누구 욕심대로 가고 있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다른 예를 들면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것과 저는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굳이 왼손잡이를 왜 오른손잡이로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왜 양손잡이로 하게 해야 되냐? 이게 뭐 뇌에 좋고 뭐가 좋고 어쩌고 좋고는 부모님의 입장인 거고 이 아이가 어떤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양손잡이가 되어보지 않을래? 혹은 야 핑크색 양말도 한번 신어보지 않을래? 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겠지만 너는 왜 파란색을 좋아해? 너는 그러면 안 돼. 핑크색도 좋아해봐. 그래서 핑크색을 강권하는 거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되게 전체주의적인 발언으로 비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죠? 잠깐 들었어. 이게 왼손잡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괜찮은데 아이한테 충분히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죠.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실제로 비슷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키즈 유튜브. 아이들 아주 영유아 아이들을 유튜브로 삼는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것. 동의 없이 부모님의 의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가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네.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나 그거 싫어 했을 때 아 너 이거 싫구나 그래 알았어가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누군가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페미니즘을 강권해야 되나? 는 저는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긴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드라마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봤는데 그 핸드메이드 테일이었나? 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드라마냐면은 그 되게 신권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되게 탄압받는 여성들의 이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되게 가부장적인 남성이 있고 이제 여성들은 그 남성들한테 이제 소유물로 취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은 되게 일반 사회에서 되게 고소득 대학도 나오고 이제 소득도 높았고 되게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사회가 이제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으로 바뀌면서 하녀 계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녀 계급으로 떨어져서 사회에서 엄청 감시받고 되게 그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말을 씨바지 노릇까지 하면서 되게 탄압받는 여성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너무 못 버틴 나머지 막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해.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짝이 되는 어떤 다른 하녀 계급의 여성은 이 사람은 그 이전 이 사회가 성립되기 전 사회에서 되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길바닥에서 막 마약 팔면서 막 하루하루 생계 걱정하고 이제 노숙자로 살면서 주변에서 막 강간당하고 그런 위협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회가 변했는데 자기는 되게 어떤 사회 안에서
안전한 집에서 보호받고 삼시세끼 걱정 없이 먹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전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과의 어떤 충돌이 벌어지는데 확실히 그런 페미니즘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좀 성경 이야기를 제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성경 얘기를 이제야 하게 되는데 성경을 좀 예를 들면 그 유대 민족들에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탈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사건.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서에서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평화로웠는데 우리가 제때 끼니 먹으면서 노예 생활할 땐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냐라는 불만들을 하는데 40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성서 해석하거나 설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꺼내줬더니 좋은 상황으로 노예 생활 그만 끝내줬더니 뭐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 사실 되게 타당한 의심이라고 항상 생각해왔거든요. 타당한 불만이고 거기선 내가 원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옆집 김씨 아저씨가 가는데 혹은 우리 엄마가 가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맥락으로 혹은 이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라는 맥락으로 어떤 행태를 강요하는 건 저는 충분히 수직적이고 폭력적이고 좀 엘리트주의적인 면이라고 저는 봐서 강권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진 않았죠.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런 어떤 본인이 이제 아까 그 핸드메이드 테일의 예를 들자면 그 노숙자 생활에서 하녀로서 된 사람의 어떤 처지를 이제 페미니즘을 안 함으로써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안타깝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삶을 높여주는 페미니즘적인 방식으로 했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기 캄보디아였나 그 폴포트의 킬링필드처럼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개별의 어떤 개인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어떤 거를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되게 그런 것들도 되게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어떤 정치 활동가나 이제 사회 운동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정교해질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어떤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독점되던 시절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부 정권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문화의 차이가 있었고 어느 정도 그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 거의 없어졌잖아요. 누구나 유튜브로 다 뉴스를 볼 수 있고 원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 있고 뭐 물론 여전히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더욱 똑똑해졌고 본인의 상황이나 어떤 이념을 봤을 때 그 문제점이나 비판점을 더 찾아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이게 옳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게 좀 좋았던 게 저희가 무조건 한동훈의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무조건 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틀렸으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 진보적인 생각들이
대중에게 이 표현도 사실 좀 엘리트주의적인 것 같은데 진보적인 생각들이 대중에게 나아가려면 그런 시도들, 노력들 대중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못다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줄씩 나누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이라기에는 아유 노동진님도 있어야지 좋았을 텐데. 네. 저는 오늘 뭐 잠깐만 뭘로 한 줄로 얘기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네. 한 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 네, 한 줄로 하기는 좀 길고 어쨌든 사실 이 주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어차피 이제 노동진님이 페미니즘 운동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거기에 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진 않은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나는 이게 지금 현실에서 되게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두 양당이 둘 다 되게 반페미니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민주당도 보면은 지금 특히나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특히나 더 반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좀 대중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들이 되게 일부의 어떤 일부 남성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만 들으면서 우리 사회를 되게 통합은커녕 진짜 분리시키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얘기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저희 방송을 정치 방송이 되지 않게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열심을 다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시사 상식 토크쇼다라는 맥락을 좀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양, 지식 교양 방송을 밀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셔서 오늘부터 선언 드러나 봅시다는 정치 방송이다. 아니면은 뭐 영화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봅시다는 정치 방송이고 제가 생각했던 뭐 유퀴즈 진출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저희끼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없으시면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